다카이치 사나이의 대만과 독도 발언으로 한동안 출렁거리는 한중일 갈등은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언제든 폭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어떻게든 간에 중국 봉쇄의 경제적 천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을 얽혀 있는 한국이 어떻게 미중 대결 구도 속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갈 수 있는가? 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풀기 어려운 숙제가 분명한데요. 그동안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에게 늘 깊은 울림을 주신 분입니다. 가운데 김기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셨죠? 네, 한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 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따끈따끈한 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한번 해줄까요? 예, 정상회담 한 것에 대한 반응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우선 엘리트들은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보다도 훨씬 차이가 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잡혀 있잖아요. 원래 뭐 예상할 건데 올해 연말까지 가지 않으시겠나 했더니 그건 좀 어려워진 것 같고 느낌에 내년 1월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방중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해결하고 와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좀 주신다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에 방중하겠다라고 중국의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조금 불편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주중 대사께서 이제 미국과 일본 주중 대사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오찬을 같이 겸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중국이 일본과 격전을 벌이고 있던 시기여서 그 시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시기에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의 모임을 그것도 중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중일 삼국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합의가 안 된 것이 현장에서는 계속 삐거덕거리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중국한테는 계속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머뭇거리는 하나의 미묘한 마찰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중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게 그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까? 일단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한한령으로 시작된 우리 문화에 대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차단을 해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몇 가지 잘못된 한한령에 대한 상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국이 대규모의 군중 집회를 싫어해서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도 하고 있던데요. 그건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소위 그 공연들이 중국에서 100여 개 이상 이미 열렸어요. 그리고 일본 그룹들도 그 속에 많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규모 집회를 중국 공산당이 기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드 설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 한한령을 내렸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조금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극복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것 때문에 더 한한령을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잘못된 것들, 예, 투표 자본주의 조작 문화. 같은 예.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은 상당히 중국이 제도적으로 고쳐놓은 상태여서 예.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해결을 하면 예. 충분히 이 한한령 문제를 다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한한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에 의해서 딱 앞으로 틀지 마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뭐 무언의 방침 같은 느낌이.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해제도 오늘부터 한한령은 해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무언의 방침처럼 자연스럽게 민간 교류 활성화가 되면서 그동안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내 공연이나 방송 출연 또 뭐 광고 모델 이런 거 잘 금지되어 있던 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방식으로 한한령이 해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도 뭐 하나씩 해제될 거고요. 지금부터 전부 해제 이렇게 가는 방식은 중국이 한한령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하나씩 해제될 테고 아마도 해제되었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은 K-팝 공연 같은 것이 어디에서 한번 개시되면 이제부터는 물밀듯이. 이제부터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이 한한령이 풀리고 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건데, 근데 한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만큼이나 중국이 우리 한국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는 중국이 오히려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경쟁 관계 속에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금이 기회인데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아마도 첫 번째 요구는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일 겁니다.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좀 더 진보된 태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워딩을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 네. 어쩌면 여러 가지가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든다면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 훈련 예.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양자 군사 훈련은 문제가 없는데 삼자가 모여서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삼자 훈련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색다른 다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핵잠수함 문제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그 문제는 있고.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하고 협의해서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한미일 군사 훈련은 말이죠. 2023년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사실 기정사실처럼 매년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들어섰는데도 한미일 군사 훈련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의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 또 한반도를 하나의 전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 원시어터 개념도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 한가운데 대만 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중국은 보겠네요. 그러면 특히 좀 이따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소위 국가와 국가 간의 다자주의로 무엇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한미일 삼각 뭘 하려고 할까? 네. 한미일 삼각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계속 하려고 할까?
라는 그 요인을 추적을 해보면 예. 아마도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일본의 이해가 미국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별로 진심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국방부조차도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마가 그룹으로 통일이 되었고 그렇다면 대중 전략을 위해서도 대북 전략을 위해서도 한미일 삼각 군사훈련이나 한미일이 공동으로 모여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예.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 자체는 아무래도 적을 중국으로 두고 있는 게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중국이 이 방중을 하고 했을 때 대통령에게 이 SCO 상하이 협력 기구나 또는 브릭스와 같은 곳에 한번 들어와서 같이 경제 협력하자라든지 중국의 1대1로나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 같이 협력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양자 동맹 체제에서 전후 70년, 8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관성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무너지는 시대이고 다극화, 다자주의가 급격하게 부상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든 우리는 미국의 일방주의에만 기대고 있을 일이 아니라 미국의 양자 동맹에 기대고 있을 일이 아니라 다자주의 다극화 동맹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개시해야 돼요. 그 두 개가 바로 브릭스하고 SCO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북한도요 지금 북한도 지금 소위 러시아와 중국, 일본도의 외교에서 어쨌든 다자 외교로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브릭스나 SCO와 같은 다자 협력체에 동시에 옛날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던 것처럼 가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계란을 이제 더 이상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능동적으로 다자 회담, 다자 플랫폼에 가입하는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북 대화를 위한 하나의 물꼬를 트는 계기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좀 시종일관 우리는 이 브릭스와 SCO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아무튼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전략이 AI 전략이 하나 있고요, 문화산업 전략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개발 이렇게 세 개가 주요 새로운 아이템인데요. 이 세 개 모두 다 결국은 브릭스나 SCO라는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예.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플랫폼에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한번 다뤄보고 일본 이야기를 좀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일본애가 다카이치 사나에 이름도 아주 싸놓은데 총리가 등장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무슨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일본의 군대를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 장관이 뭐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때 이제 스웨덴주 오사카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기 관련한 무슨 영상이 있나요? 잠깐 볼까요? 네. 総理として初めて行われたということがこれだけ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撤回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され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中国による台湾の海上封鎖が発生した場合を問われてですね、存立危機事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오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 일본의 승리가 지금까지 잘 하지 않던 아주 애매하게 표현하던 것들에서 확 벗어나서 뭐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방위전에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중국 가서 보니까 현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은 중국의 분위기는 아까 방금 그 대사의 표현에서도 보듯이 이 문제는 중국의 제 첫 번째 레드라인을 건드린 것이고 그렇죠. 일본의 어떤 총리도 여기까지 와본 적이 없는 거고 그렇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정말? 중국으로서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격화된 분위기라는 것이 분명을 하고요. 격화된 이제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은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다카이치의 발언이라는 것이 아베 이후 일본 자민당이 극우화되어 온 그 결과물이라고 판단을 하지 다카이치의 실언이거나 당장 지금의 정치적 지지율을 위한 전략적 스탠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민당이 군대를 정상적인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한 전초적인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일본이 이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중일 간의 갈등으로 장기 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 정말 장기전으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아이고. 근데 사실은 이 중일 관계의 악화가 어찌 보면 또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 왔어요. 그 대표적인 내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 예인데 이번에 이 문제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한국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일본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죠? 이례적이죠. 예. 중국으로서는 점체 하지 않는 형태의 발언이었는데 그렇게 할 만큼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 공백을 한국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그런 희망은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상 핵잠수함 발언이 나왔고 그러니까 핵잠수함 발언은 엄밀하면 중국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도리어 지금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비판해야 될 이유가 많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한국을 두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과 중국이 장기전으로 세게 붙어 나가면서 한국과 일본을 좀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좀 전략적 의도도 좀 녹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번에 저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핵 잠수함 문제는 양면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미국의 무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하나는 한국이 국방의 자주권을 얻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수직적 동맹으로 이탈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략적 스탠스가 지금은 여전히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한국의 자주국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일본에 비해서 한국과는 근본적인 이익, 예를 들면 영토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일본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적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고 가서 동아시아에서 자기 우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호기를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외교는 늘 그렇지만 어떤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으로 가던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끌어올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한령 해제의 호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온다? 그러니까 대략 러프하게 말하면 예. 일본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이 1년에 한 1,000만 명, 한국으로 오는 게 한 1,000만 명, 그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의 중국 관광객이 지금 12월 달에 40% 정도 취소가 되었어요. 예. 이 취소된 확률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한 40%는 취소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그다음 차선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관광을 유치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공연이 알게 모르게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공연의 시장도 다시 거의 앞으로는 당분간은 일본의 공연이 중국에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에게는 더 지금 이 기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중국의 산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지 공장도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미래 산업이 사실은 AI는 다소 위험합니다. 예.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은 소부장이라는 것도 동시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소부장 산업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로 들어갈 틈이 지금 생겼다. 일본이 갖고 있던 소부장을 한국의 소부장으로. 예. 그럴 기회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예를 예, 들면 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기업들이 4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기업들이 소부장 생산을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가서 만나본 바로는 그들이 지금 퇴출당할까 혹은 판매 영업액이 극도로 낮아질까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국가에게는 굉장히 큰 경쟁이 되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이 남과 북의 그 관계 개선에도 또 중국의 협력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은 하지 않군요. 두 국가가 있어요. 미국이 하나이고 네. 중국이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놨고요. 예. 중국도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 또 열어놨어요. 맞습니다. 이 호기를 예. 우리로서는 미국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네. 중국도 이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중국의 거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실효적으로 예.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정치적 판단이라면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판단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어떤 경제적 공동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참여하는 것을 끌어낸다면 그것도 충분히 남북 대화나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죠. 네, 네. 오늘 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NSS라고 하죠. 이게 5일날 현지 시각 5일날로 공개되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이걸 좀 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중국의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국을 일본과 함께 제일 돌연선 방어의 핵심 동맹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돌연선이라고 하면 잠깐 우리 이제 이 지도에도 나올 거고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신 지도예요. 내가 너무 작게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1도련선이 홋카이도, 혼슈,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북부, 말레이시아 일부를 잇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걸 둘러싸는 외곽 방어선인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이제 차단하는 군사적 경계선, 뭐 제1도련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 뭐 미군 접근성 확대, 중국 견제 공조 강화 뭐 이런 얘기를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되겠습니까? NSS를? 그러니까 이번 한국에 대해서 제1도련선과 연관지어 이야기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동맹의 현대화를 문서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의 현대화.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의 국방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제1도련선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너네 스스로가 책임지라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의 기본 논리이고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왜 제1도련선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1도련선이 뭐냐 하면 네.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낼 때 전후 체제가 잘 움직일 때 미국은 제1도련선 안으로 항공모함을 보내지 않았고요. 중국도 그 1도련선 밖으로 항공모함을 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전략적 봉쇄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예. 그 1도련선 안으로 계속 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에 대한 대항으로 급속하게 이 군함 전력을 확대시켰고 이미 항공모함을 3대를 가지고 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중국은 무슨 시도를 했냐면 1도련선을 넘어서 2도련선을 넘어서 진출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예. 있어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쨌든 안정화시켜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항공모함을 1도련선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미국은 예전처럼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방위 지침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국가 방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네. 우리는 서방구 즉 아메리카 대륙을 방위만 전력을 네. 다하겠다. 나머지 유럽이나 아시아는 각자 알아서 해라가 기본 철학이에요. 이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국방비나 방위비의 부담이 올 그런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 우리가 미국의 수직적 동맹 체계를 다시 정상적인 평등한 동맹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해서 잘 파악하고 잘 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군사비나 방위비를 엄청 올리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것이 이제 주권 회복의 기회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국방의 자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이 핵잠도 승인해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잠은 승인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1도련선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잠을 승인받으로면서 국방의 자주성을 훨씬 더 얻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 두 개 사이에서 우리는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대만 해변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과 일본을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부닥칠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보고서가 예. 지금 미국, 중국,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서 해석이 극과 극에 달아요. 예. 방금처럼 이게 굉장히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드러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태도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하던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신냉전 전략이 해체되고 오히려 경제적 경쟁자 전략만 숨어 있는 소프트화된 거다라고 보는
보는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왜 후자냐 하면 지금 첫째로는 미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만 문제를 중시했지만 그것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시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시기는 대만을 교두보로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계속 펼쳤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런 군사적인 전략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홍콩 문제, 시장 문제, 신장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의 국가로서 해야 될 그 한 단위를 인정하면서 다만 대만이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내년 4월에 미국과 중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열렸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NSS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아까 그 안보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기술 분야에서 네. 한국은 미국 전략의 핵심 협력국이다를 이제 분명하게 하면서 그 첨단 기술,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의 주요 파트너로 분류하면서 중국의 공급망 지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막아내는데 일본과 유럽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고 좀 명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안보 분야, 경제 분야에 줄 세우기는 보다 노골화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빅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국이 이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은 도리어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무슨 결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할지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히토리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 가입하면 되죠. 예. 가입하면 되고요. 중국의 히토리를 우리는 당연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으면 돼요. 제가 왜 우리에겐 기회라고 생각하냐 하면 예. 미국과 중국이 일종의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하면 예. 미국은 중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시키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반도체 제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그것을 협상의 중요한 조건으로 걸 테고요. 즉 제3자를 시켜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동원하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훨씬 더 미국이 새로 구축하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가입하고 중국의 기존의 히토리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 좋네요. 그 정도 그걸 해도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한테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은 저는 이 높지 문제에 않다. 관한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빅딜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 한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도 함께 줄어든다. 네, 줄어든다고 본다. 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도 이 자주성을 좀 회복하고 보다 좀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 추구해 나가는 그런 아주 슬기로운 외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네.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연합훈련 문제인데요. 네. 항상 이 훈련 문제가 있는데 5일장, 그러니까 이틀 전인데 SBS 보도를 따르면요. 정동영 장관이 북미 회담을 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 또는 중단, 뭐 유예, 뭐 이런 거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상당히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미국 측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미 대사관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관쯤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무렵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연합훈련을 해서 낭비다 막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당히 입장이 달라진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주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를 대할 때는 저는
북한을 대하는 안보 지형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북한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비핵화 말하지 말라, 이국가 제재 인정하라, 유엔 제재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우리는 예전의 방식으로 해서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해오던 군사훈련조차도 계속해 나간다면 예. 북한과는 우리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 체제는 갈수록 고도화될 테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비핵화 언급을 안 하기 시작했단 안 말이에요. 하죠, 지금. 그러면 뭔 말하면 북한의 핵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군축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처럼 서양 열강이 동아시아 지형을 다 재단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지막으로 결정문 내놓으면 따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북한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따라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알아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 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과거의 간성대로 지금 이대로 뭔가 북한 문제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남북 문제 푸는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이상 비핵화 논리에 빠져 있지 말고 풀어야 되고 또 안미 경중하던 그런 시대 이제 없으니까 없죠. 예, 더 이상 안미 하지 말고 네. 우리의 힘을 길러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예. 힘도 힘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여전히 타율적으로 남의 손에 맡겨놓고 박수만 치고 있고 혹은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것이다.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정신없이 어찌 보면 또 숨도 안 쉬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세가 참 복잡해요. 제가 보니까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아무튼 또 한국과 중국, 완전 복잡. 거기다 또 우리 그 북한이 또 거기 같이 있고 또 남북 관계는 막혀 있고. 올해와 내년을 관통하는 이런 그 시기에 세계 정세에 관한 간략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의 과제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발언을 좀 쫙 한번 좀 열어주시죠. 어쨌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점점 대타협의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매우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19세기와 똑같이 우리는 다시 또 어떤 형태의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열강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거대한 성처럼 견고해 보이던 미국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기구가 형성되고 다흑화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력한 패권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또 세계사적 질서가 변동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뒤따라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미국과 동맹관계 유지하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과의 봉쇄하는 데 또 천명이 될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는 그런 그 당위성 속에서 좀 고생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기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